예, 섹션 세 번째 데이터와 신호 변환기에서 신호 변환기의 종류가 이제 나오죠.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를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통신망이 존재하죠? 이게 PSTN이 될 수도 있고요. PSDN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공중전화망이에요. 공중전화망. 공중전화망은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 전화 음성을 실어 나르던 그런 네트워크. 누구나 쓸 수 있는 거. 공공의 네트워크, 돈을 일정한 금액을 내고는 이거는 공중 데이터망이라 그래요. 혹은 펫캣망, 혹은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디지털이죠. 중심 신호가 뭐라고요? 얘는 디지털이고 얘는 뭐다? 아날로그입니다. 자, 이 공중망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여기 디테일 단말기와 단말기가 있고 공중망에 종단 장치가 신호 변환기가 있죠. 일단 이 연결이 중요합니다. 공중망이 있고 이 연결을 찾아라 이런 문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처음에 디지털 신호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날로그 망을 통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고 다시 아날로그로 남은 것을 다시 원래 데이터로 바꿔내는 이러한 기술이 있다면 여기에 쓰는 장비를 뭐라고 하는 거다? 모뎀이라고 하는 거다. 디지털을 보내는데 신호를 바꾸죠. 자, A라는 네트워크와 B라는 네트워크가 있는데 여기는 신호가 똑같아요. 이런 신호 쓰고 여기도 똑같아. 그럼 서로 연결했을 때 뭐예요? TSU라는 장비가 필요 없어요. 똑같은 신호를 쓰니까. 그런데 나는 똑같은 신호를 쓰지 않고 여기 있는 공중 데이터망이라고 하는 PSDN을 쓰고 싶어요. 여기선 신호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얘를 통해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돼? 종단의 신호를 바꿔주기 위해서는 DSU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모양을 바꾸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모양과 이 모양과 이 모양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호가 어디서? 통신망에서 쓰는 거라고. 그러면 이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디지털로. 내가 한국 사람끼리는 한국말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외국에 가면 외국말을 해야 되잖아. 들어오면 다시 한국말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전 세계 디지털 신호가 이렇게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 내부에서 쓰는 네트워크끼리는 여기가 1층에 있는 부서야, 2층에 있는 부서야. 여기 같은 신호를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DSU가 필요해, 안 해? 안 해요. 그러나 내가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회사가 옆에 1, 2층에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미국에 하나 있다. 응? 미국에 있다 그러면 미국에서 직접 내가 연결을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중간에 뭘 써요? 공중망인 PSDN을 쓰려면 당연히 뭘 해줘야 돼? DSU라는 장비를 다뤄서 서로를 디지털 신호를 서로 맞게 바꿔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호를 통신망에 적합하게 바꿔서 다시 원상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DSU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코덱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아날로그 데이터가 들어오면 디지털 신호로 바꿔내는 거예요. 여기가 PSDN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전화가 있겠지만 코덱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인터넷 전화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인터넷 전화를 쓰게 되면 막 말은 아날로그 형태로 들어가지만 공중망 자체는 무슨 망? 컴퓨터망, 디지털 망이기 때문에 디지털로 변화해야 됩니다. 사람의 음성을 디지털로 바꿔내는 거지. 그리고 다시 전달하면 다시 원래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화면이나 목소리는 다 내가 떠드는 이 아날로그 음성을 컴퓨터 파일인 1과 0으로 바꿔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통해서 여러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도착했을 때는 지금 제 목소리를 듣잖아요. 근데 실제 제 목소리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별 차이가 못 느낄 뿐이죠. 근본적으로 그 음성 분석기를 따져보면 달라요. 물론 이제 높낮이가 같은 사람이라는 건 구분되겠지만 정확하게 똑같을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것이 뭐다? 코덱이다. 아날로그를 아날로그로 보내는 게 전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화를 쓰게 된다 그러면 전화 음성은 300에서 3400Hz일 거야. 그죠? 근데 이대로 그냥 보내는 게 아닙니다. 라디오에서 떠드는 DJ 음성이 이대로 전국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 못 날아가요. 그러니까 89.1MHz로 주파수를 바꿔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음성도 전화기를 쓴다면 바로 이렇게 변화를 주게 됩니다. 변화를 줘서 좀 더 빠르게 데이터를 보내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모뎀은 여기 볼 때는 어떻게 돼? 모뎀을 디지털을 뭘로 바꿨어? 아날로그로 바꿨잖아. 코덱에서 보면은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꿔냈잖아요. 그래서 중심을 여기다 둡니다. 항상 시험 문제에서는 이쪽은 뭐야?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고 여기는 뭐야? 시그널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내는 장비, 얼로 보내기 위해서 아날로그 망을 통해서 보내기 위해 쓰는 장비는 뭐다? 모뎀이다. 거꾸로 디지털은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서 디지털 망을 통해서 보낸다. 그럼 뭐가 돼? 코덱이죠. 두 개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헷갈립니다. 무슨 망을 쓰면 아날로그 망을 쓰면 모뎀, 디지털 망을 쓰면 코덱. 입력 데이터가 아날로그면 코덱, 입력 데이터가 디지털이면 모뎀. DSU는 잘 알죠? 디지털을 디지털로 바꿔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정확히 구분하자 설명했을 때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시키는 거죠. 데이터를 신호로 바꿔주는 거예요. 공중망인 아날로그망에 접속하는 장비. 코덱은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장비로 PCM의 가장 대표적이다. 나중에 설명. DSU는 디지털 데이터를 전송망에 적합한 디지털 신호로 변환시키는 장비. 역시 PSDN이라는 공중 데이터망. 텔리폰은 뭐야? 아날로그 데이터를 아날로그식으로 바꾸는 거죠. 음성 덱을 낮은 주파수를 높은 주파수로 변환하는 것이 바로 텔리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뎀과 코덱이 아주 구분 문제가 잘 나오니까 다시 한번 정리한 겁니다. 입력 데이터는 디지털, 입력 데이터는 아날로그, 출력 시간은 아날로그 신호, 출력 시간은 디지털 신호. 맞죠? 전송로가 아날로그, 디지털망. 되겠습니까?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는 그 모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뎀의 사용 목적은 말씀드렸듯이 음성통신망이라는 PSTN에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 쓰는 거죠. 음성통신에서는 사람의 음성신호와 같은 아날로그 신호를 전송에 적합하다. 공중망은 음성 정보뿐만 아니라 디지털 전송을 재사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컴퓨터 통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망인 전화망 혹은 전기선을 쓰려고 하다가 전화선을 선택해서 먼저 쓴 거죠. 그 전화선은 아날로그망, 전화를 사람의 음성을 전달하기 위해서 먼저 설계된 망인데 거기다가 디지털, 데이터, 컴퓨터 통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사용하기 위해서는 모뎀이 필요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모뎀의 기능이 아닌 것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역시 변조, 복조. 변화를 시킨다는 거죠.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변조,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복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false 전송시로를 변환한다. false죠. 자동 호출, 자동 응답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뎀을 써 보신 분들이 지금은 이제 별로 없겠지만 다 이제 접속을 하게 되면 컴퓨터를 켜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모뎀 접속이 되죠. 지금처럼 인터넷이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속도 조절도 있고 루프 테스트 아주 잘 나오는 얘기죠. 루프 테스트도 가능하다. 고장 장애 시험을 할 수 있다. 전화는 다 그런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기리개 자체가. 그 다음에 데이터 속도를 제어할 수 있다는 이런 모뎀의 기능 아닌 걸 찾아라.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뎀의 분류를 보면 저속도와 중속으로 구분하는데요. 비동식과 동기식. 자, 이거는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동기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시간을 맞춘다 그랬죠.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서로 보내는 측과 받는 측이 시간을 일정하게 맞춰줘야 돼요. 그런데 이 동기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좀 더 정확히 하면 연속적으로 시간을 맞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일단 비동기식은 간헐적으로 시간을 맞춘다. 이렇게 일단 먼저 이해를 해두세요. 시간을 맞추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맞추게 되면 동기식이고 간헐적으로 맞추게 되면 비동기식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느리죠. 그래서 비동식은 ASK, FSK, PSK, QAM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이것도 뒷부분에 나오니까 그때 보고 나서 설명 듣고 다시 한번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속도 부분이죠. 속도 부분에 보면 포트군요. 포트에 대한 구분이죠.
포트라는 건 뭐죠? 쉽게 해서 컴퓨터 부착하는 거잖아요. 뭔가 선을 꽂는 부분을 포트라고 보면 돼요. 이 포트라는 건 이제 인터넷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이 되는데, 일단 모뎀 측에서는 선을 꼽는 단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하나만 있으면 단 포트, 두 개가 있으면 두 개 이상의 포트가 연결된 게 있으면 멀티 포트라고 하는 겁니다. 되겠죠? 널 포트라는 것은 아예 모뎀을 사용하지 않고, 즉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에 모뎀이 존재해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직접 연결해서 모뎀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널 모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모뎀이나 기타 데이터 통신기기인 DC를 사용하지 않고 RS232 포트죠. 여러분 그 보통 그 컴퓨터 뒤에 보면 프린트를 꼽는 바늘이 여러 개 있는 게 있죠. 그게 바로 RS232 포트예요. 여기다 직접 케이블을 연결해서 통신을 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널 모뎀 방식으로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포트는 이제 개인으로 쓰겠고 멀티포트는 이제 회사나 규모가 큰 곳에서 사용했던 그런 포트다. 널 포트를 잘 기억하시고요. 역시 중속도냐 중속도 고속도 이렇게 모뎀이 있죠. 이것도 어떻게 돼요? 300 이하면 AS키고 이 상태면 FS키나 PS키고 가장 빠른 고속이 QAM이죠. 역시 이것도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 겁니다. 매우 중요하죠.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직접 아까 계속 나왔던 AS키가 뭐고 PS키가 뭐고 이런 형태가 어떤 건지를 이제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모뎀의 신호 변화 방식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네 가지를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기억하자. 한국말로 얘기하면 진폭 편의 변조, 주파수 편의 변조. 이게 진폭이란 뜻이고요. 이거는 주파수란 뜻이고요. P는 위상이란 뜻이고요. QAM이라는 것은 진폭 위상이야. 다시 말해서 요거와 요거를 합친 거를 말합니다. 합친 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 QAM이고 이게 가장 고속이죠. 자, 우리가 디지털 신호를 뭘로 만들어냅니까? 아날로그 신호로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아날로그로 만들어낸 형태가 진폭을 다르게 할 거냐, 주파수를 다르게 할 거냐, 위상을 다르게 할 거냐에 따라서 네 가지로 구분된다. 네 가지가 아닌 건 뭐냐?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AS키부터 살펴보죠. 자, 이겁니다. 신호가 이렇게 생긴 거죠. 자, 디지털 데이터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10, 10, 11, 00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1일 때는 주기가 높아요. 높이가 다르죠. 자, 높이가 크고 높이가 다르고 높이가 크고 높이가 크고 다르고 높이가 다르고 크고. 그러니까 이 폭이 진폭이거든요. 진폭을 다르게 받으면 수신 측에서 서로 약속을 했겠죠. 아, 진폭이 큰 건 뭘로 판단하고 1이고 진폭이 작은 거는 0으로 판단하겠죠. 이래서 받아내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 진폭 편의 변조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300 이하의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저속에서 사용했던 초기 상태의 어떤 모뎀의 신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직은 뭐 이게 그래프를 보고 요 그림을 보고서 찾는 문제는 아직 등장이 되지 않았지만 머릿속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설명을 주고 찾아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주파수 편의 변조예요. 이거는 자, 이를 어떻게 돼요? 주기를 많이 줬죠. 하나 주고. 여긴 주기를 많이 줬죠? 하나 줬죠. 그러니까 1과 0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주기가 많이 있다는 건 소리가 크기가 크고 이건 소리가 작겠죠? 그냥 받는 놈이 볼 때는 소리가 큰 건 1로, 소리가 작은 건 0으로 판단하는 거죠. 주기가 많은 거는 1로, 주기가 적은 거는 0으로. 그것을 판단해서 수신하는 것을 주파수 편의 변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0과 1을 주파수의 주기를 다르게 해서 그래서 1200속도의 중속도 모뎀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위상 편의 변조예요. 잘 기억하세요. 자, 위상 편조는 이건 모양, 각도나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주기가. 이게 1이고 0이잖아요. 이걸 좀 다르게 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1, 0. 그죠? 1로 0으로. 자, 보세요. 이게 1이야. 0이잖아. 또 1은 이렇게 가죠?
0은 이렇게 가잖아. 1은 이렇게 가잖아. 0은 또 이렇게 가고 1은 또 이렇게 가잖아. 모양이 이상하죠? 어쨌든 이렇게 보낸다는 것은 신호 모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높이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한 주기에 주기가 많은 것도 아니고 모양을 다르게 보낸다는 게 PSK예요. 그래서 중속도 모뎀을 사용하는데 이 PSK를 쓰는 이유는 지금 신호가 두 가지잖아요. 그럼 신호를 만약에 하나, 둘, 셋, 넷, 지금 신호가 몇 개가 나와요? 네 개가 나오잖아. 그러면 한 신호당 몇 비트를 얹을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두 비트를 얹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속도를 더 개선시킬 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 각도라는 얘기는 보통 우리가 옛날에 수학에서 배웠을 때 사인 함수를 생각을 해봐요. 사인 함수. 여기가 0도, 여기가 180도, 여기가 360도 아닙니까? 그럼 0도부터 보내면 이런 모양이고 180도 보내면 이런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각도가 다른 형태로 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위상편의 변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위상이 되면서 우리는 속도를 굉장히 증가시킬 수 있게 됐는데, 자, 위상 차이, 각도 차이, 신호 레벨에 따른 2의 전송당, 신호당 전송 비트가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호가 만약에 두 개다. 그럼 보낼 수 있는 게 0 아니면 1이잖아요. 그럼 신호당 비트 수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한 비트죠, 그냥 얘는. 근데 신호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뭐 네 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00, 01, 10, 11이니까 네, 2비트를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호가 몇 개? 4니까 2에 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신호당 2비트를 보낼 수 있는구나 알 수 있는 거죠. 만약 신호가 16개야. 그러면 뭐가 돼? 2에 4승이 돼야 되니까 신호의 종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라고 하면 이건 뭐야? 2에 4승이 돼야 되잖아. 그죠? 16개면 16개면 그래서 M 이상 M은 이렇게 되어서 이런 형태의 개념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M이 만약에 8이다 그러면 전송 비트는 몇? 3이잖아요. M이 16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4 되죠. 그래서 이걸 압축 전송이라고 하는데 PSK는 두 개 이상의 위상 차이, 각도 차이를 신호 레벨을 다르게 하면 4개의 위상 차이를 주게 되면 한 신호당 2비트를 전송하게 된다. 또한 8개를 보내면 3비트를 보낼 수 있고 다음 같은 공식이 성립된다. 이런 말이죠. 이거죠. 배우겠던 거. 자, 예를 들어보죠. 네 가지 신호를 종류를 갖는 4위상 PSK를 압축하고 그러니까 신호당 4위상이라는 건 신호가 몇 개? 4개. 그럼 한 신호당 몇 비트? 2비트. 2비트 전송이네. 2비트 전송되는 거를 신호를 몇 개 보냈다? 1200개 보냈다. 그러니까 1200 곱하면 2400이 된다. 2비트, 요건 보가 아니고 BPS군요. 틀렸습니다. 수정하세요. 그 다음 QAM은 뭐냐? QAM은 자, 우리가 PSK라고 하는 것은 계속 늘릴 수 있죠. 4, 8 이상, 16 이상, 32 이상, 64 계속 늘릴 수 있다면 계속 속도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몇 비트를 보낼 수 있어요? 2에 6비트니 6비트를 보낼 수 있잖아. 그런데 아무래도 기계적인 차이니까 이 모양을 다르게 조금씩 변화를 줘서 16개, 64개를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뭐가 많이 발생될까요? 오류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잘 보세요. 이렇게 된 신호가 있고 이렇게 신호는 딱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개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아주 미세한 차이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구분을 잘 못할 수 있다는 거야. 다른 건데.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진폭을 같이 이용하자.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2진과 4위상을 한다는 것은 4위상은 신호가 다른 게 몇 개? 4개잖아요. 그렇죠? 근데 크기가 다른 걸 또 4개 주는 거야. 크게 다른 거야. 그러면 작게 그린 겁니다. 제가. 그럼 몇 개 되는 거야? 8개가 되니까 4 위상 가지고 8개를 만들 수 있잖아. 모양 크기만 다르게 해서. 그러니까 3비트를 보낼 수 있는 거죠. 4진 8 이상이면 4개 위상체를 가지고 보낸다. 진폭이 2개고 4개 위상이 다르기 때문에 신호가 8개가 돼서 총 3비트를 전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4진 16 이상이다 그러 합시다. 그럼 16개의 모양이 다른 게 진폭이 4개가 다른 게야. 그럼 무조건 곱해요. 얼마야? 4를 64잖아요. 64는 2에 6승이니까 한 신호당 6비트 전송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2진 4 이상 곱하니까 얼마야? 8 나왔죠? 8은 2에 3승이니까 한 신호당 3비트가 보내는 거죠. 자, 보세요.
신호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런 모양. 이 모양이 똑같지만 크기가 다르죠. 모양이 똑같지만 크기가 다르잖아. 그래서 몇 개? 8개니까 2의 몇 승? 3. 아, 3비트 전송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각도를 우리가 4사분면이라는 수학 기호를, 수학 좌표를 보고, 자, 이렇게 있죠? 45도, 0도, 45도, 90도 쭉쭉 해서 몇 가지 8개의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죠? 이게 3승인데, 진폭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길을 또 따로 준 거야, 이렇게. 크기가 다른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쪽에 뻗어나간 거는 큰 거고, 신호가. 짧은 거는 어떻게 돼요? 신호가 작은 거야. 각도는 똑같이 0. 그러니까 총 몇 개예요? 16개니까 2에 4비트를 전송할 수 있는 거, 4비트. 만약에 이렇게 똑같이 주고 여기다 하나, 두 개, 세 개, 여기다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네 개 준다고 합시다. 네 개. 그럼 뭐가 돼요? 이런 게 몇 개? 8개 있다면 이거는 4진 8 위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4, 8이 30이니까 32개의 신호의 종류가 나오고 2에 5승이 되니까 한 신호당 5비트를 보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고 아 이게 뭐냐 물어보면 QAM이죠. 만약에 얘가 없으면 얘네들이 없으면 무슨 신호가 되는 거야? PSK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계산 문제를 한번 보죠. 자, 2진 8 이상으로 1200보호로 전송하면 속도는 얼마냐? 2진 8 이상이니까 두 개 곱하라 그랬죠. 신호가 8개가 다르고 크기가 다른 게 2개니까 16이죠. 2에 4승. 아, 한 신호당 4비트를 얹어서 보내는 거네. 그래서 1200에다가 4비트 곱하니까 4800으로 증가됐다. 이 계산이 여러분 절대적으로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 다음 세 번째 DSU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DSU는 이제 앞에서 몇 번 계속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디지털 신호를 디지털 전송로에 통해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네트워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B라는 네트워크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쓰는 디지털 신호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여기서 쓰는 신호가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안녕이라고 합시다. 안녕이라고 하는 디지털 신호라고 합시다.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받아낼 수 있겠죠. 얘가 안녕이에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연결을 했을 경우에는 우린 DSU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얘는 어떤 형태로 연결을 하고 싶으냐면 여기가 서울이고 여기가 미국이에요. 어떤 특별한 한 회사의 네트워크라고 합시다. 직접 연결할 수가 없으니까 공중망인 바로 PSDN이라는 곳을 연결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쓰는 신호는 안녕이라는 신호는 이렇게 생겼다고 하죠. 그러면 신호가 전혀 다르잖아요. 다르게 해석될 테니까 여기다가 바로 뭐예요? DSU의 종단 장치를 달아서 신호 변환기를 달아서 이 신호가 이렇게 바뀔 수 있도록 해서 통용을 시켜서 다시 원래 상태로 바꾸기 위해서 쓰는 그런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바로 DSU라고 하는 거고 고속이 되면 바로 뭐가 되냐면 CSU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처럼 전 세계의 이 네트워크 신호는 디지털 신호는 서로 다 다르다. 이것이 이제 하나로 통일되면 좋겠지만 그랬던 적도 있죠. ISDN이라고 하는 종합통신망에서는 쓰는 게 바이폴라라고 하는 신호가 있었어요. 이걸로 통합을 하려고 했었지만 결국 이제 보안상의 문제로 통합되지 않고 각각 쓰는 네트워크마다 신호가 다 다르다. 그래서 신호를 바꿔주기 위해서 보안상의 문제가 있다는 건 뭐예요? 신호가 똑같다는 것은 그만큼 공격이 노출된다는 거죠. 쉽게 공격당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DSU라고 한다. 자, 그러면 살펴보면 내용을. 자, DSU는 네트워크 안에 서로 다른 디지털 신호를 쓰기 때문에 필요한 거고요.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바로 보안상의 문제가 있다. 보안이 뚫히는 형태고 통합되기엔 좀 어렵다. 디지털 신호가 사용자 취지에서는 등장하는 ISDN은 종합정보통신망 뒷번에 또 나오죠. 계속 발전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서로 다른 디지털 신호 형태를 사용하는 네트워크들이 데이터 통신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로 다른 신호에 하나의 동일 신호 인식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 역할을 DSU, 동일 신호로 바꿔주는 거죠. 그 환경에 맞도록.
뭐 사용 목적도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통신망을 사용해 전송되도록 디지털 신호를 변환하는 방식이고, 디지털을 변환하지 않고 단말기를 데이터 교환망에 접속한다는 거죠. 디지털 통신을 활성화 효율적으로 동기화시키거나 필터링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비고, 먼 거리까지 디지털 전송을 하기 위한 것이고, 하지만 모뎀 회로보다는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 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설명드렸던 그 내용으로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DSU는 이제 나오는 형태는 뭐 설명을 했을 때 이게 뭐냐, DSU냐, 모뎀이냐 이렇게 구분하는 정도로만 나오니까 그게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그러면 디지털 신호, DSU의 그 디지털 신호는 어떤 형태가 있겠느냐를 살펴보면, 먼저 단극 RGC예요. 제로 전압을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로 전압을 사용하겠다. 제로 전압을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1, 0, 1, 0 있잖아요. 그럼 여기 3V라고 하면 0V라고 하는 제로 전압을 인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3V면 1이고 0V면 0이고 1이고 0이고 1이고 3이고 1이고 그 다음에 0이고 0이고. 그러니까 전압이 없어도 뭐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로 간주하는 거죠. 그러면 두 개의 만약에 컴퓨터에서 연결에 대해서 단극 RJS로 데이터를 보낸다고 한다면, 전압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3V라고 하면 3V가 들어오면 1이고 전압이 아무것도 없으면 0일 거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0의 비트를 대량으로 보낸다고 하면 이게 몇 개 보내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전압이 없는데, 그쵸? 그래서 동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를 보낼 때 1초에 100비트를 보내겠다. 1초에 100비트로 이렇게 약속을 하면 수인 측에서는 어떻게 된다? 1초 동안에 들어오는 아무런 신호가 없다면 0이 100개가 들어오는 것과 똑같이 판단할 수 있죠. 그렇죠? 이게 이제 단극 RJ시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원래 틀은 이거를 보여주고 이게 무슨 방식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또 설명을 했을 때 이건 무슨 방식이냐 이런 물어보는 것이 출제될 수 있죠. 아직 이제 구체적으로 자세히 나온 적은 없고, 그림을 보고 나온 적은 없고요. 설명을 했을 때 찾는 문제는 나왔었습니다. 자, 입력 데이터가 이럴 때는 양극, 0이면 음극 전압을 주는 방식이고, 단극보다는 잡음이 적어 저소득 표준을 사용된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살펴볼게요. 자, 이거죠. 단극 NRZL. 이건 뭐냐면 제로 전압을 인정하지 않겠다. 리턴 투 제로라고 하는 건 제로 전압을 인정하겠다는 거고, N은 낫의 의미니까 제로 전압을 사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거 3V고 여기가 마이너스 3V라고 하면 제로 전압은 쓰지 않겠다는 거죠. 1이면 이렇게 주고 0이면 이렇게 주고 1이면 이렇게 주고 0이면 이렇게 주고 1이면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고, 그래서 서로 연결시켜서 전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극이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단극이라면 1이면 이렇게 돼가고 0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건 단극 RZ시고 이거는 양극 NRZL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쓰는 네트워크 A가 있고 여기선 B라고 하면 서로 통신하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신호가 다르니까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장비가 바로 뭐다? DSU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요 NRZM은 자, 1일 4일 보세요. 막 그렇게 돼 있죠. 1일 4일 때는 신호가 바뀌고 1일 때는 신호가 바뀌고 플러스에서 음극으로, 0일 때는 그냥 그 전압. 1일 때는 또 신호가 바뀌고 0일 때는 그냥 전압. 1일 때는 바뀌고 1일 때는 바뀌고 0일 때는 그대로 유지. 이렇게 보내는 것이 바로 양극 NRZN입니다. M. 마크가 1이라는 얘기죠. 이 M이라는 것은 이건 레벨이라는 거예요. 높고 낮음, 전압이 높고 낮음을 따지겠다. 스페이스는 반대죠. 0일 때는 전압을 바꾸고 0일 때는 전압을 바꾸고 0이 아니고 1일 때는 전압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것이 NRZS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얘를 찾아라. 자, 일단 얘가 전체적으로 볼 때 뭐예요? 무슨 신호하는 거 먼저 알아야 돼. 얘네들은 다 뭐다? 베이스밴드 방식이죠.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베이스밴드 방식이고, 그림을 보고 얘가 뭔지를 찾을 수 있어야 되겠고, 반대로도 알아야 되겠죠. 반대로도 알아야 되는 거고, 실제 나온 것들은 이제 이 설명을 했을 때 이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주로 나오는 형태입니다.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이제 NRZI라고 하는 것은 지속되다가 쭉 지속이 되다가
바뀌는 거죠. 0에서 1로 바뀔 때만. 0에서 1로 딱 바뀔 때만. 그죠? 쭉 가다가 또 0에서 1로 바뀔 때만. 그죠? 이렇게 바뀌는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림보다는 요 내용을 좀 잘 이해하셔서 그림과 같이 연결시켜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바이폴라 방식은 교호 반전보라는 거. 얘는 3V, 마이너스 3V, 0V를 다 써요. 그래서 보통 3원 보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호 반전은 뭐냐면 1일 때는 지속이 되다가 0일 때는 0이 되겠죠. 0일 때는 무조건 0전압이에요. 0일 때는. 그 다음에 1이 나오면 반대로 가는 거예요. 자, 0이 또 지속이 되죠. 또 1이 나왔죠.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상대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연속하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자, 여기가 1이었으니까 그 다음 1은 다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교호 반전 부호라고 하는 거죠. 직류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장점이 있지만 동기화가 어렵다. 직류 성분이라는 것은 만약에 지금처럼 이게 일일이 지속이 되면 이렇게 쭉 돼야 된다는 것이 직류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형태의 장점은 있다. 동기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0전압일 때 전압을 쓰지 않는 것은 다 뭐다? 0전압일 때. 지금 0이 만약에 다 지속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쭉 전압이 들어오지 않겠죠? 이런 때는 동기화에 어려움이 있다. 동기화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림 보고 이게 무슨 신호냐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맨체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맨체스터. 요거는 이제 그 CSM의 CD에서 쓰는 기술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거 이제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이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1일 때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0일 때는 만대로 음수에서 플러스 극으로 진행하는 형태로 바꿔라 이거죠. 자, 1일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됐죠. 0일 때는 이렇게 됐죠. 1일 때는 다시 이렇게 되죠. 0일 때는 다시 이렇게 되죠. 1일 때는 다시 이렇게 되죠. 1일 때는 다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가지고 1과 0을 구분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 그림 보고 요것이 맨체스터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코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덱은 설명을 했을 때 찾는 거가 일단 주로 첫 번째 나오고요. 코덱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자, 디지털망이라고 하는 PSDN이라는 게 존재하면 전화가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 폰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들어온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죠. 받을 땐 뭘로 바뀌어요? 디지털로 바뀌고 다시 또 아날로그로 바뀌어지는 이런 형태의 기술을 코덱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강의 내용도 다 이 코덱이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제가 말하고 떠드는 이 소리가 시나리오 아날로그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파일로 만들어지고 파일로 전달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파일을 열어보면 지금 제 목소리를 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변환하는 이 작업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코덱이라고 하고 이런 전반적인 기술을 PCM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코덱이라고 하고 코덱 기술로 쓰는 PCM과 델타 변조가 있는데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PCM은 대체 뭘 말하는 거냐? 음성과 같은 아날로그 신호를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를 전송해서 복호화시키고 다시 음성으로 변환하는 것이다. 저문주 주파수에 넓은 단점이 있고 자본과 누가 강하고 사용이 가능하고 대용량 정성이 가능하고 저격화 경제적인데 이 부분은 별로 나오는 얘기 아니고 순서적인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 복호화, 필터링, 여파화 이 5개 단계를 반드시 기억하자. 자, 이거죠. 아날로그 신호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음성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따는 거예요. 자, 우리가 X축하고 Y축이 있으면 이 작업을 따야 되죠. 그러니까 이 신호를 보내야 되잖아요. 이 그래프를 뭘로 만들어야 됩니까? 이 그래프를 0과 1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Y축에 눈금이 있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하고 이 값을 딸 수 있죠. 근데 여기는 못 따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옛날에 우리 그 고등학교 때 적분이라는 걸 배웠어요. 안 배워오신 분도 있겠지만 적분이라는 건 뭐죠? 이 곡선에 대한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하는 거거든요.
곡선의 면적을 어떻게 구합니까? 바로 사각형을 그려요.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가지고요. 이 사각형의 넓이를 더하는 겁니다. 그죠? 시그마로. 그런데 여기 오차가 생기잖아요. 이 오차는 이 사각형을 무한히 리미트로 씌워서 나눕니다. 그럼 이 결국은 리미트로 씌워하는 것은 극한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인테그랄이에요. 그래서 A에서부터 B까지 이게 fx면 함수면 fx에서 적분을 시키면 이게 바로 이 넓이가 나오는 형태가 바로 적분인데, 수학에서는 이 나눠지는 이 오차가 있잖아요. 리미트로 진행이 되니까 논리적으로 이게 나중엔 제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제로는 아니죠. 제로에 가깝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곡선은 이렇게 된 곡선을 어떻게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을 다 보낸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여기에 해당되는 값, 여기 해당되는 값, 여기 해당되는 값, 무한히 값을 찾아낼 수는 있어요. 이 A서부터 B까지 범위라고 하면 그 값을 계속 무한히 나눠낼 수 있지만 이거는 현실로 불가능하다 이거야. 그래서 이 표본화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 곡선의 그래프의 사람의 음성을 이 막대기로 거서 여기 값을 보내도 된다 라는 이론인데, 그 나이스키스와 샤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음성은 보통 최대 주파수가 3400번이라고 하면 곱하기 2에서 6800번의 이 막대기를 그으면 사람이 음성을 복원하는 데는 별 차이가 없다. 물론 오차는 있지만 사람의 감각기관이 둔하기 때문에 충분히 복원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이론이죠.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그 TV를 보거나 모니터를 보면 요즘은 화상에 너무 좋은 곳들이 많지만 자세히 돋보기를 보면 이렇게 모자이크 형태로 되어서 그림이 이렇게 찍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시커먼 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볼 때 이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냥 없이 자연화성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건 착시현상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음성도 이렇게 해서 이걸 다 보내면 좋지만 이것 따서 이거 보내고 이것 따서 이거 보내고 이것 따서 이만큼 오차를 갖고 있는 상태로 진행을 시켜도 우리는 사람이 듣기에는 별 차이는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3400Hz의 주파수를 곱하기 2에서 6800번 정도로 이 막대기를 거서 이 값들을 다시 복원시켜내면 원래 음성으로 들어가는데 별 차이 없다. 물론 곱하기 4가 되거나 곱하기 8이 되면 좀 더 좋은 화질을, 음질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이게 최소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 그죠? 요 두 배가 최소예요. 요거를 따라내는 것이 바로 표본화라고 하는 거고, 양자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이걸 따면 땅값을 요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죠? 다시 정리를 해보죠. 너무 그림을 못 그렸네요. 자, 표본화에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어요. 사람 음성이죠. 따져 이거를. 그러면 여기가 뭘 넣어서 5.4다. 수점이 나올 수 있죠. 뭐 6.7이다. 여기는 5.3이다. 여기는 4.1이다. 여기는 뭐 5.5다. 이렇게 소수점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뭘로 만들어내냐면 6.7은 7로, 5.4는 반올림해서 6으로, 5.3은 5로, 4.1은 4로, 5.5는 6으로 해서 6, 7, 5, 4, 6 해서 이렇게 정수화시키는 단계를 우리는 양자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자화 시킨 것을 컴퓨터 신호로 바꿔야 되니까 가장 큰 값이 7이잖아요. 그러니까 4비트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4비트면. 그래서 6은 어떻게 될까요? 0, 1, 1, 0. 7은 1, 0, 1, 1, 1. 5는 0, 1, 0, 1. 4는 0, 1, 0, 0. 6은 0, 1, 1, 0. 이렇게 비트로 변환할 수 있죠. 5, 4, 6. 얘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받으면 수신 측에서 0과 1이 계속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4비트씩 끊어가지고 다시 원상태로 만들어요. 어떤 식으로? 요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원상태.
그러고 나서 다시 복원시키는 관계죠. 자, 이것이 바로 순서인데, 자, 자세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있는 그림이죠. 자, 이런 입력 신호에 아날로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막대기를 긋습니다. 표본화의 원리를 당해서. 그럼 나온 값이 소수점이 나오거든요. 이 소수점을 따서 이런 형태의 팬폴스로 만들어내는 게 양자입니다. 정수화시키는 거죠. 이걸 팬폴스라 그래요. 그러고 나서 다시 요거를 뭘로 만들어요? 일로 오는 겁니다. 자, 3, 5, 6, 5, 3, 2, 이 값을 다 뭐야? 4비트 이진수로 표현하죠. 그리고 전송을 합니다. 그럼 받을 수 있잖아요. 받은 걸 다시 원래 팸으로 되돌립니다. 그리고 팸으로 되돌리고 나서 다시 원상태로 해서 이렇게 유선형으로 나타내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봐도 돼요. 제가 지금 떠드는 목소리가 이런 식으로 지금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컴퓨터 파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따겠죠. 샘플링을 따서. 이 프로그램에서 내가 샘플링을 2배가 아니라 뭐 8배로 했습니다. 16배로 잡을 수 있죠. 그러면 16배나 8배라는 그만큼 샘플링 수가 늘어난다는 얘기고 좀 더 음질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단 용량은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걸 뭘로 만들어내요? 팬폴스로 만들어서 저장을 한 겁니다. 저는 파일로 뭐 AVI나 MPEG 파일로 저장을 한 겁니다. 저장을 해서 저장해 놓은 거예요. 그럼 뭘로 바꿔요? 스트림 파일 형태죠. 그거는 뭘로 하셔도 되고 저장을 했어. 그러면 여러분이 그 파일을 받아본 거예요. 받아봤는데 이거는 뭐예요? 파일만 받아서 클릭할 수 있지 실제로 여러분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플레이어가 있어야 되죠. MP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미디어 플레이어가 있어야만 이 파일을 유선형으로 돌려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 일단 순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고 특히 설명했을 때 얘가 뭐냐 설명했을 때 뭐냐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팬펄스로 만들어내는 거, 정수화시키는 거. 자, 표본하죠? 팬펄스로 만드는 거, 뺨으로 되돌리는 거, 팬펄스를 이진수로 만들어내는 거. 이런 형태의 순서와 함께 하나하나 설명했을 때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자, 먼저 표본하죠? 자세히 좀 더 들어갑니다. 표본화 정리, 나이키스와 샤논에 의해서 정리한 정리죠. 그러니까 원래 주파수가 이거라면 곱하기 2 했을 때, 곱하기 2 했을 때, 곱하기 2 했을 때 그 횟수만큼만 따면 된다. 주파수의 최대 주파수가 만약에 5000Hz다. 그러면 몇 개의 막대기가 필요하면 된다? 예, 10,000개의 막대기를 그려내면 원래 음성으로 복원하는데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따져봤을 땐 별로 구분 못할 정도로 복원할 수 있다. 자, 양자화라는 것은 정수화로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렇게 땄어요. 이게 얼마냐면 그래서 7.4다 그러면 실제로 뭘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7로 만들어내면서 어떤 폴스로? 높낮이를 갖고 있는 팸 폴스로 만들어내는 걸 말해요. 이것이 팸이죠. 왜 그러냐면 7.4를 우리가 이진수로 바꾸면 7과 7이 얘는 7이니까 0, 1, 1, 1. 얼마 나갈 거 아니야. 얘는 0, 0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소수점 이하를 표현해야 되느냐. 어차피 갖고 있는 오차는 존재하잖아요. 이거 안 보내는 거 아닙니까? 굳이 오차를 갖고 있는데 이 소수점까지 보낼 이유가 없다. 줄이자. 이런 개념이 양자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화나 핸드폰 통화 시 상대방의 음성이 실제 음성과 차이가 납니다. 못 느껴서 그렇지. 이런 것은 양자 잡음이죠. 가끔 그 형제끼리 있을 때 형제 목소리가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자 스텝이라는 것은 표본화된 하나의 팸 신호, 이 팸이죠. 이렇게 생긴 신호가 팸 신호입니다. 부할 때 표본당 4비트면 양자 스텝 16이 필요하고 8비트면 250개 스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스텝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0, 1, 2, 3, 4까지 있다. 3까지만 있다 합시다. 그럼 최대로 보낼 수 있는 게 뭐야? 0이 여기가 1로 이어야 되죠. 2, 3 다시 그리겠습니다. 전송 비트가 4다. 하나의 샘플. 표본당 비트가 4비트를 표현한다. 예를 들어서 0, 1, 1, 1이었다. 그러면 4비트잖아요. 그럼 여기 Y 눈금자가 얼마냐 이거예요. Y축의 눈금자가. 2에 4비트니까 16개 이쪽 Y축 눈금자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 양자 스텝이라 그래. 그러니까 양자 스텝은 m이라고 하면 2의 n승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y축의 눈곱이 만약에 64개다. 그러면 한 샘플당 보낼 수 있는 비트 수는 얼마가 돼요? 6비트가 되겠죠? 그죠? 6비트는 2의 6승이니까 얼마야? 64잖아. 그러니까 이쪽이 64개가 된다는 거죠. 내가 통신 속도를 통해서 256가지 정도의 어떤 그 소리나 아니면 꽃의 색깔을 구분해서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Y축에 있는 요 한 샘플당 비트 수는 몇 비트를 해야 되나요? 이쪽이 256까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8비트가 돼야 256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런 형태를 말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양자와에서 이제 컴펜딩이라고 하는 이제 압축과 신장에 대해서 합성어로 전송될 그 이제 범위 내에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면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이게 피해 올라가는 신호가 있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충분히 4비트 갖고 표현할 수 있는데 한 샘플을, 이것 때문에 더 용량이 늘어나야 되는 상황 때문에 얘를 어떻게 준다? 얘를 압축시켜서 이 안에 집어넣는 형태를 말하는 거죠. 급격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 급격한 일부분의 신호를 많은 스텝스가 필요하게 된다는 거, 이쪽에.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급격한 신호를 압축해서, 그러니까 압축해서 정보를 밀어놓고 보낸 다음에 다시 그만큼 확대시키면 되는 거니까. 아직 나온 적은 없고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부호화는 팬폴스에서 만들어진 형태를 0과 1로 조합으로 변환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팬폴스로 나와서 뭐 4, 4, 뭐 7 이렇게 나와 있다면 얘를 뭘로 만들어내요? 4비트 한 샘플당 4비트라고 하면 0, 1, 0, 0, 0, 1, 0, 0, 0, 1, 1, 1, 그 다음에 0, 1, 1, 0 이렇게 4비트씩 끊어서 만들 수 있는 형태로 간다. 그래서 부호화 과정은 그레이 코드라고 하는 걸 쓰죠. 이거는 그레이 코드라는 건 전산교조 때 배웠죠. 이 부분을 로 변환한다. 자, 그러면 이제 부호화시킨 0과 1에 대한 개념을 통신서를 통해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를 4비트씩 샘플링 했다고 하면 4비트씩 끊어내는 거죠. 4비트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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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내서 다시 원상태 뭘로 만들어요? 펌폴스로 만들어내는 것을 복호화라고 하고, 이 펌폴스를 바로 유선형의 곡선이 나올 수 있도록, 실제 음성이 나올 수 있도록 돌려내는 플레이어를 갖고 틀린 게 바로 여파화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각각 순서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되겠고, 각각 설명했을 때 뭔지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실제 장비로 보죠. 근데 이론이었고 PCM은 TDM이라는 방식을 쓰게 됩니다. 타임 디비전 멀티플렉서예요. 시간 분할이죠. PCM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의 음성을 이렇게 따서 뭘로 만들어냅니까? 사람의 음성을 만들어서 전달하는 게 PCM이잖아요. 근데 실제 장비를 보면 사람의 음성이 3400이잖아요. 이거를 얼마로 보냐면 4000Hz로 봅니다. 그럼 실제로 얼마나 600분이 여유가 생기죠. 이 600분의 여유분을 여유대역이라고 그래요. 여유대역. 혹은 가드대역. 혹은 보호대역이라고 그러죠. 실제로 그 보호대역이라고 하는 것은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일반 라디오 방송국을 보세요. 사람의 음성, 여기에 1메가 대역폭이라고 하자고요. 공통으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자, 여기서 A라는 방송국은 여기 쓰고 사람의 음성폭을 이렇게 준 거예요. B라는 방송은 이렇게 주지 않아요. 왜? 낭비되니까. 그래서 어떤 형태로 대역폭을 주게 되냐면 이렇게 줘요. 이렇게. 어느 정도 섞일 수 있도록. 그럼 유효한 부분만 섞이지 않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의 음성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300에서 3400이니까 이만큼을 다 준다는 것은 좀 낭비가 심하고, 너무 떨어뜨리는 것도 낭비가 심하니까 이런 형태로 겹쳐서 A 방송국, B 방송, C 방송국 줍니다. 그래서 이 겹쳐지는 부분 같은 경우를 채널로 돌렸을 경우에
이쪽과 저쪽이 동시에 들리는 상황이 생기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상호 변조 잡음이라 그래요. 상호 변조 잡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일반 아날로그 라디오 주파수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디지털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섞이게 되는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데이터를 잃어버리는 형태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는 중간에 그 데이터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제어 정보 같은 것들이 다 포함이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상대편의 주소, 전화번호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상호 변조 잡음이 생긴다는 거는 아날로그 형태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날로그 폰일 때는 전화를 이렇게 듣게 되면 막 잡음이 되고 다 들리거든요. 끊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 디지털 폰은 문제가 생기면 툭 끊어져 버리거든요. 그 제어 정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걸 상호 변조 잡음이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 지금 디지털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걸 인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줘야 되냐면 여유분을 줘야 된다는 거죠. 이 A라는 채널과 B라는 채널에 겹치지 하면 안 될 뿐더러 서로 완전히 다르게 600분의 여유분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여유 대역이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얼마? 사람의 음성을 4000으로 받기 때문에 4000 곱하기 2니까 8000회를 샘플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음성을 얼마로 본 거야? 4000Hz로 여유를 갖고 본 거고 여기다 막대기를 긋는데 몇 개를 거요? 예, 8000개를 걷는 거죠. 그리고 한 샘플당 비트 수는 8비트예요. 그럼 양자 스텝이 얼마일까요? 256개죠. 그래서 8비트 곱하기 8000개가 한 1초에 날아갈 수 있는 거죠. 64, 64,000 bps가 되죠. 그죠? 8비트하고 8000번이니까. 그러니까 1초에 64K 정도의 용량이면 1초에 64K 4K 정도를 보낼 수 있는 용량이면 사람의 음성을 전달할 수 있다. MP3 같은 경우는 128K예요. MP3 음질은 더 좋아지면 그러니까 전화 음질은 64K 정도고 MP3는 128이고 더 좋아하면 더 음질이 더 좋아지겠죠. 자, 정리를 한 걸 볼까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자, 하나의 샘플을 8000개를 보는 거 아닙니까? 이게 8000개. 이게 막대기 몇 개? 쭉. 물론 주파수가 이렇게 있었겠고 주파수가 4000Hz로 보는 것이고 요 막대기 몇 개야? 곱하기 2 하니까 8000개가 되는 거고 요 하나당 샘플은 몇 비트로 보내는 거야? 8비트로 보내는 거예요. 8비트, 8비트, 8비트. 지금 여긴 7비트로 표현되어 있지만 8비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게 하나의 음성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이젠 기술 개발이 돼서 발전이 돼서 이 전체를 뭘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전체를 요 간극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의 채널. 그래서 하나의 통신선을 통해서 몇 명이 24명이 달라붙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통신선을 가지고 사람의 음성 64K가 들었을 때 몇 명? 24명의 동시다발적으로 접속하는 거. 동시에 하는 건 아니고 시간차를 나누기 때문에 동시에 수행되는, 동시에 통화하는 느낌을 갖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본 베이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8비트짜리가 몇 개? 8000개 곱하기 얼마? 24개의 채널을 가졌을 때 이것을 우리가 1.544 메가 혹은 1.544K 똑같아요. 이 정도 용량을 우리가 무슨 속도라고 한다? T1급 속도라고 한다. 혹은 DS1급 속도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성으로 보냈을 때 24명이 동시에 접할 수 있는. 자, 보시죠. 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8000 표본 점수 8비트 속도도 중요하죠. 자, 이게 뭐야? 8000개 아닙니까? 그죠? 1초에 8000개를 보낸다는 거니까 하나당 속도는 얼마냐? 1에다 8000으로 나누면 0.000125초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0의 마이너스 6승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까? 125 마이크로 초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내가 보낼 수 있는 제외대 주파수가 7000Hz다. 7000Hz다. 그러면 표본수는 몇 개 되는 거예요? 표본의 개수는 곱하기 2에서 14000개가 되는 거고
표본당 비트 속도는 되고, 표본당 속도는 얼마야? 1을 14,000으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것만 잘 기억하셔도 돼요. 정보 용량은 64K고 1 플레임 비트수는, 자, 193비트는 실제로 20 채널에다가 4비트, 8비트로 표현하는 건데, 그러니까 한 번에 전송할 수 있는 양을 말하는 거죠. 내가 24개 채널이잖아요. 24개 채널인데 여기서 한 비트, 한 샘플이 보내는 거 한꺼번에, 얘네들이 24개 플레임이면 24개 사람이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이 다 얘기하고 그 다음 보내고 다 얘기하고 그 다음 보내는 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동시에 말하는 것처럼 가야 되잖아요. 자, 24, 통신일선을 통해서 24사람이 받아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그림 이렇게 그렸죠? 그러면 이걸 이 사람이 다 떠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가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이 사람. 또 이 사람하고 이렇게 시간을 나눠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하나를 보낼 때 전체 한꺼번에 날아가는 24놈을 바로 1플레임 비트스라고 하는 거죠. 근데 192가 아니라 24에다 8 곱하면 192거든요. 근데 하필은 동기형 비트를 플러스 시켜서 193비트라고 하는 거예요. 총 속도는 154, 1.544. 요거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용량은 동기화 비트를 제외한 계산이죠. 자,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나와 있는 우리 속도는 T1급 속도를 우리가 DS1이라고 1.544라고 하고요. T2는 요거. E1은 이제 유럽 방식이라 그래요. 얘는 채널이 몇 개냐면 32채널이에요. 그래서 용량이 더 크죠. 그래서 못해도 요 부분은 정확히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기본이에요. T1급 속도는 1.544. 다른 시험 문제는 이 속도도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 출제자는 이걸 안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 속도, 첫 번째 속도만 잘 기억하고, 얘는 다중화다. 무슨 다중화? 시간을 나눠서 쓴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4개의 채널이라고 하면 A, B, C, D가 시간을 나눠서 24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하는 것처럼 하는 작업을 한다. 그 다음에 펄스 번조라는 것도 있어요. 펄스 번조는 펄스를 어떻게 돼? 높낮이로 따지는 거. 폭, 펄스를 이렇게 같은 형태에서 이 폭이 다르게. 그 다음에 위상, 델타 변조라고 그러죠. 자, 요것이 세 개가 바로 펄스 변조에서 코덱에서는 펄스 변조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